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추심 입문과정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개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행권원을 받기 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진행하는 보전 절차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법원과 공증사무실 등을 통한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문서인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도 다 알아봤습니다. 이 집행권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언제든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 문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내 돈과 권리를 찾으러 가보시죠. 재산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부동산, 차량, 은행 예금, 주식, 회원권, 출자 증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받을 채권, 채무자의 집의 살림살이, 공장이나 사업장의 기계, 장비 등의 유체동산도 있죠.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많은 재산에 대해서 압류와 집행, 경매, 배당 및 환가하는 방식과 절차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강제집행 절차와 경매, 배당 절차,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무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책 100권을 써도 부족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벌써 골치 아프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실무상 가장 많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강제집행 절차를 소개해드리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추심 업무를 하거나 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심 입문 과정은 50강 정도로 편성하여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서대학교 강의는 시간상 하나 정도의 강의만 더 올리고 강의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혹시 수강생분들 중에 추심이라는 업무와 살아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추심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무료로 계속 영상을 공개할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절차는 채무자 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라고 하면 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실익이 있는 부동산을 떡하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 재산이 있다고 하면 채권자가 판결 등의 집행 권한을 받고 채무자 부동산에 강제 경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헐값에 처분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빚을 내서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돈을 변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약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선 순위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강제 경매를 한다고 할지라도 배당도 받지 못하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강제 집행 절차는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명칭은 채권 압류 사건입니다. 많이 신청하는 채권 압류 사건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과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입니다. 우선 이 두 가지의 사건 중에서도 거의 90% 이상 채권자들이 신청하는 사건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일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건이고 어떤 절차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란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채권은 채무자의 채권, 즉 채무자가 받을 돈이겠죠. 압류, 압류는 처분을 못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추심, 추심이란 찾아내서 가지고 가거나 받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명령은 법원의 명령일 것입니다. 그럼 이 용어들을 조합해보면 채무자가 받을 돈에 대해서 처분을 못하게끔 하고 압류한 돈에 대하여 받아낼 수 있는 법원의 명령인 것입니다.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고 결정문을 받게 되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돈에 대해서 채권자가 추심을 하고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즉 돈을 줄 것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 등도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죠. 그럼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 채무자가 사업이나 장사를 하며 상대방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거래처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고 채무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보유한 것입니다. 그럼 채무자의 거래처가 제3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와는 상관이 없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업체, 기관 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접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청서 작성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일 첫 번째는 당사자를 표시합니다. 즉 채권자 및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법인 등록사항 및 정보들을 작성하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청구 금액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청구 금액에는 우선 합계금을 먼저 기재하고 합계금에 대한 내역, 즉 원금 및 집행 권한에 있는 법정이자 또한 법비용을 차례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은 별지를 만들어서 별지 목록에 추가하고 기재하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 신청 취지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잘 따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에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청 이유를 작성합니다. 신청 이유는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집행 권한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판결문 등 집행 권한에 있는 사건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첨부 서류와 날짜, 이름, 도장을 찍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자, 인지대와 송달료는 제3채무자의 수만큼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채권 압류를 신청하면 어떤 과정과 절차가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과 접수가 끝나면 관할 법원 및 부서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3일에서 5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 즉 은행에 송달되고 도달이 됩니다. 도달되는 그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채권자는 압류되어 있는 채무자의 돈을 은행의 추심을 통하여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거래 은행에 채권 압류를 신청하기 전 유의사항과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채무자의 주 거래은행 정보를 철저하게 알아보고 정확하게 지정해서 압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채권 압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채무자가 어디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금융권에 10군데가 넘는 은행이 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권, 지역 단위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다 포함하면 수천 군데가 넘는 은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국 은행을 대상으로 전부 다 압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금융권 은행을 예로 들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런 1금융권 은행에 거래를 개설하고 은행 계좌에 돈이 있을 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3채무자를 은행 본점으로 압류를 하면 전국 지점에 있는 채무자 계좌가 전부 다 압류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융권 중 단위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해당 기관별로 별개의 법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어디 은행, 어느 지점에 계좌가 정확하게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압류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 계좌가 지역 단위농협인데 농협중앙회로 압류를 하면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정확한 은행 계좌 정보를 모를 경우 무조건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신용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사 후에 은행 계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채권 압류 시 청구하는 금액을 잘 분배하고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채권자가 받을 돈이 1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조회와 조사가 없이 채무자의 은행 계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1금융권 대충 10군데를 압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10군데 모든 은행에 1억씩을 압류 금액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3채무자가 10군데 은행이라고 하면 n분의 1로 1000만원씩 10군데를 나누어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예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많은 압류 금액을 지정하고 나머지 은행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압류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들에게 압류하는 총 금액이 채권자가 청구하는 합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술채고서라는 겁니다. 자,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진행했으면 그 통장 안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해야겠죠. 채권 압류 및 주식명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도달되어 압류가 되면 채권자가 은행 본사에 전화해서 채무자 은행 예금이 얼마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전화상으로 알려줄까요? 답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진술채고서를 같이 신청해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진술채고서란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진술채고서의 내용에는 채권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또 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지, 다른 권리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은행에게 진술하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자, 채권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이 진술채고서를 같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을 하죠. 은행에서 이 문서를 받으면 보통 10일 이내에 법원에 그 사항에 대하여 회신을 해줍니다. 자, 그럼 채권자는 법원을 통하여 회신서를 열람 신청하고 채무자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무상 채무자 은행 계좌에 잔고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참 잘 없죠. 하지만 만약 돈이 있다고 하면 채무자 계좌에 있는 돈을 이제 강제적으로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압류되어 있는 돈을 찾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을 다음 강의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